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Although important federal government data for the past couple of months have yet to be released, available public and private sector data suggests that the outlook for employment and inflation has not changed as much since our meeting in October.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appear to be gradually cooling, and inflation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in light of the balance of risks to employment and inflation,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1/4 percentage point. As a separate matter, we also decided to initiate purchases of shorter-term Treasury secur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an ample supply of reserves over time, thus supporting effective control of our policy rate.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드디어 이 종전의 새벽 4시였습니다. 연준이 3연속 25bp 금리 인하를 12월 FOMC에서 단행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자면 조금은 부정적인 내용들도 들립니다. 가장 먼저 다음 1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사실상 거의 확정시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점도표 내에서는 기존 9월과 마찬가지로 2026년 들어서 단 한 번의 금리 인하만을 현재 연준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현재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3대 지수가 나란히 강보합권 내지는 1%대 강세로 돌아서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뿜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오갔었고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발언이 주목을 받았을지 바로 현장 분위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나와주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역시나 시장의 예상대로 이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예측이 된 그런 결과였다시피 약간은 시장이 좀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연준은 당연히 이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주로 밝힌 것은 고용시장 둔화 우려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10월 회견에서만 해도 추가 인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에는 노동시장 냉각과 물가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나온 지표들이 연준의 판단을 분명히 바꿔놨습니다. 첫째, 노동시장 둔화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파월 의장이 설명했듯 실업률이 지난 여름 대비 0.3%포인트 오르고 월간 신규 고용도 4월 이후 평균 4만 명 수준으로 크게 둔화했습니다. 연준은 이 수치가 실제로는 과대 추정돼 실질 고용 증가가 마이너스 2만 명까지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기업 가계 조사에서도 일자리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약해지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즉 연준이 우려하던 노동시장 균형에 더 빠른 냉각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입니다. 둘째, 물가 측면에서도 서비스 물가가 예상보다 더 내려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최근의 상품 물가 상승은 사실상 전적으로 관세 효과 때문이라고 파월 의장이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해 내수 과열 때문이 아니라 정책 변수의 영향이므로 향후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정책 금리가 이제 중립 수준 근처까지 내려왔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75bp를 이미 인하한 상황에서 더 오래 기다리기보다는 노동시장 정착륙 가능성을 미리 막아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전히 정책은 긴축적이지만 지금 속도라면 실업률이 추가로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10월에는 불확실성이 기다리자에서 이제는 데이터가 이미 변했고 지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연준의 계산이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지만 노동시장 냉각의 누적 신호와 관세 요인을 제외하면 물가가 계속 둔화 중이라는 증거가 쌓이면서 연준 다수는 이번 시점에 추가 인하가 더 큰 리스크를 막는 선택이라고 본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둔화는 뚜렷했고 또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는 좀 제한적이다. 파월 의장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부에서는 조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이후로 3명의 위원들이 현재 반대표를 던진 게 처음으로 다시 나와줬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오늘 점도표도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일단 내년에 한 차례 이거는 확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3연속 금리 인하보다는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무려 3명의 위원이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한 명은 0.5% 비컷을 주장했고 나머지 2명은 아예 동결이 더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이는 연준이 물가와 고용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크게 엇갈려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결과로 점도표는 매우 분산이 돼 있습니다. 다만 중앙값은 내년 한 차례, 내후년 한 차례 인하한 식으로 지난 9월과 마찬가지로 유지는 됐습니다. 여기에만 오늘 반대표는 3명이었지만 의결권이 없는 참석자 4명도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7명의 위원은 내년 금리 인하가 아예 필요 없다는 견해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부의 관점 차이가 크고 결국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도 매우 엇갈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연준은 노동시장을 씌워가는데 물가는 목표치에 붙지 않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조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일단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런 메시지가 점도표에 명확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점도표는 앞으로의 데이터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 여지가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시각 3대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했고 또 미국채 10년물, 2년물 모두 좀 뚝 떨어지고 있는데 뭐 이미 소비재 같이 좀 이렇게 상당히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도 갑자기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반응은 점도표만 보면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연준이 내년 한 차례, 그 다음에 한 차례만 인하하겠다는 것은 비교적 매파적인 전망인데요. 하지만 불구하고 S&P 500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나스닥 러셀 2000 지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매파적이었지만 시장이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다. 즉 온건한 매파적 인하였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파월 의장은 관세발 물가 압력은 일시적이라 못 봐는 것이 위험 자산 심리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파월은 관세가 없다면 현재 물가는 2% 초반대까지 내려왔을 것으로 언급했는데 이는 기본적인 물가 압력은 이미 진정 단계라고 의미로 시장은 해석했습니다. 둘째, 연준의 채권 매입 재개도 시장에는 완화 신호로 익혔습니다. 장기 국채를 400억 달러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조치는 점도표의 매표적 톤을 상당 부분 준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미 10년물 금리가 4.14%까지 하락했고 금리 안정이 기술주, 중소형주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시장은 여전히 내년 2차례 인하 시나리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내년 2번의 금리 인하를 그대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고 월가에서도 점도표는 곧 바뀔 수 있다며 크게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내년 5월 새 의장이 들어서면 현 점도표는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둔화는 이미 확실한 흐름이라는 인식도 위험자산을 바쳤습니다. 월가 일부에서는 점도표보다 고용지표가 더 중요하다. 노동시장 약화가 있었다면 더 많은 인하가 정당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점도표는 매파, 파월 발언과 유동성 조치는 비둘기파, 그리고 시장 기대는 지속적 인하 쪽으로 평가된 가운데 시장은 금리 인하 구간이 유지되고 있다는 해석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점도표가 매파적인 게 맞는데 시장이 그걸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앞으로 고용지표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하 경로가 찾아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네, 이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의 FOMC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 후에 밤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추가로 있었는지 브리핑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이 12월 FOMC에서 3회 연속 이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전반에는 현재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다우지수는 1% 이상,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금리 인하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다 보니 다우지수의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또 이어서 S&P 500도 0.68%, 나스닥 지수 역시 오늘 금리 발표 전까지는 약보합권에서 머물다가 이후에 다시 한번 강보합권으로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현재 이 금리 인하가 확실시 발표가 된 현재에서의 시장 자금의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저와 함께 보시죠. 이 히트맵에서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이 초록불이 상승불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현재 금리 인하가 단행된 직후에 모든 섹터,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섹터에는 초록불, 상승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시자면 이 엔터테인먼트 업종에만 현재 하락불이 켜져 있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악재 관련 그런 개별주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아마존과 테슬라 등 이 임의 소비재 관련 섹터들이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자마자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올라섰고요. M7 중에서는 테슬라가 벌써 2%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력한 호재거리도 한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었죠.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2.86% 하락, 또 엔비디아도 0.72% 하락으로 다소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금융주와 헬스케어, 또 에너지 관련주까지, 또 산업재까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의 온기가 전 섹터에 가닿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를 만든 밤사이의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지 저와 함께 세 가지 바라보시죠. 가장 먼저 두 가지는 역시나 밤사이 FOMC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미국 FOMC 연준이 예상대로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25bp 3회 연속 인하했습니다. 스몰컷을 단행을 한 것이죠.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점도표가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이 점도표 내용을 보자면 우선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이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총 4번 FOMC와 동시에 연준만의 경제 동향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미국의 성장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장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여기에 반응했고요. 또 이제 내년 들어서 인하는 1회 전망을, 그러니까 지난 9월과 동일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우리는 많게는 3회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상당히 매파적인 그런 점도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좀 전에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이 점도표를 그대로 곧대로 믿기보다는 파월 의장이 얼마든지 데이터에 따라서 향후 금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시장은 이 고용지표의 악화에 따른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테슬라가요, 원래는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금리 인하 직후에 갑자기 2%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M7 중에서 테슬라는 가장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미국인들 대부분이 이 차량을 할부나 리스로 구매를 합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이 할부 금리가 내려가서 월 납입료 부담이 훨씬 완화가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 수요가 훨씬 늘게 되는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테슬라는 가장 고평가된 이런 고성장주라고 할 수가 있죠.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그만큼 미래의 가치, 이 할인율에서 플러스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크게 플러스 작용이 되게 됩니다. 또 세부적으로는 내연기관 차보다는 전기차가 더 고가품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의 수혜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개별 호재도 있었습니다. 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CEO의 이 스페이스X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지난 석유 기업이죠. 아람코에 이어서 가장 최대 규모입니다.
내년 중후반 정도에 현재 IPO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2,200조 원의 역대급 규모가 단행이 될 것이다라고 현재 시장은 내다보고 있고요. 이 IPO가 진행된 이후에도 우리 돈으로 약 44조 원 규모의 엄청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도가 한층 테슬라의 상승폭을 더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외의 특징주들은 어떤 상황을 보였을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종전의 히트맵에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종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오늘 가장 큰 이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브로드컴과 함께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점 기억이 나시죠? 그 당시의 이슈가 그동안 손잡아왔던 마벨이 아니라 브로드컴과 새롭게 손을 잡고 이 자체 개발, 자체 제작, AI 칩을 만든다. 이런 소식 때문에 기대감이 올랐는데 밤사이에 마벨 CEO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주 고객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겨냥한 발언이겠죠. 이 주 고객사와 거래를 중단했다는 설은 가짜뉴스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관련 이슈로 상승했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대로 상승분을 토해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메타도 오늘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오늘 이 특징주 세 가지는 이렇게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보인 종목들 위주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그만큼 이슈가 컸다는 거겠죠. 이 대표적인 월가의 기술주 관련 전문가입니다. 하워드 막스가 메타와 구글, 특히나 이 메타의 30년 만기 회사채를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 메타의 30년 만기 회사채가 미국채 대비해서도 100bp가량 높다. 과연 메타같이 초우량한 기업이 이렇게나 높은 회사채를 지불을 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가지 않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만큼 시장이 위험 리스크를 많이 붙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기에 이어서 이 30년물 장기 이 회사채에 관련해서 나는 AI라는 신기술이 이렇게 장기간 동안 30년을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을 하지 않는다라면서 다시 한번 이 불안한 재무 구조에 기름을 부었고요. 또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중국 관련 리스크들이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밤사이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칩 수출을 승인하자마자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와 같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측의 이 수입을 타진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관련해서 긴급 회의를 열면서 이를 추가적으로 막을지 아니면 그대로 개방을 할지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밤사이에도 들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는 경계감에 오늘도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요. 이 세 가지의 종가 기준의 상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78% 금리 인하의 수혜를 그대로 받지 못한 채 아쉽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메타입니다. 메타 주가인데요. 마찬가지로 1%대 하락으로 아쉽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리스크가 아직까지 있는 엔비디아 0.64%, 이 M7 쪽에서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세 가지 종목 만나봤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슈 있는 종목 세 가지 더 골라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오늘 팔란티어 장중에 4%대 움직임을 보였었죠. 히트맵 안에서도 특히나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오늘 미국 해군과 4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대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핵 잠수함 부품을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팔란티어가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 대표적인 항공 테마주죠. 에어로 바이런번트. 이 3분기 EPS가요, 생각보다도 굉장히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0.78달러였는데 실제로는 0.44달러,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죠. 이 때문에 오늘 에어로바이런번트 재무적인 부담이 가세가 되면서 급락세가 연출이 됐고요. 또 이 GE 베르노바 분기 배당금을 25센트에서 50센트로 무려 2배나 인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폭발적인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배당금을 인상한다는 점은 그만큼 회사의 매출이 엄청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모으기 충분하겠죠.
그럼 이 세 가지 종목들의 종가 기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팔란티어 3%대 강세 보였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에어로바이런먼트 12% 약세로 하루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오늘 이 GE 베르노바 15% 강세로 급등세 시연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6개의 이 매크로 지표들 어떤 움직임 보였을지 바로 보시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입니다. 0.82% 상승하면서 배럴당 58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이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유조선을 압류했다는 소식이 단기 공급 우려를 부각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는 다시 한번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60원대 후반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우리 관계자가 원달러 상방 압력 관련해서 의견을 덧붙였는데 이 한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고환율의 70%가 현재 수급 탓이라면서 해외 투자가 너무 많은 것이 주된 배경이다. 이 통화량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0.42% 이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내렸는데 루미스 이 신시아 상원 의원이 대표적인 친 암호화폐 인물이죠. 이 의원이 백악관과 지금 열심히 암호화폐 관련법의 쟁점을 좀 조율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실망 매물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 보도록 할 텐데요. 여전히 온스당 4,2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8% 하락 중인 금 가격입니다.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이 다시 한번 이 금리 인하를 재확인하고 또 여기에 대한 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어제까지 상승 흐름을 보였었던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은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현재로서 장이 마감이 됐죠. 3대 지수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지 바로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역시나 1%대 강세로 오늘 하루 마무리 지었고요. 또 S&P 500 역시 0.67%, 나스닥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약 2%대 약세에 좀 발목이 붙잡혔습니다. 이 때문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지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이 의견 발표가 있는 직후에 시장이 다시 한번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됐던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연준이 3번 연속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단 한 번의 인하를 예고하면서 매파적 인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연준은 올해 마지막 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3.75에서 4%에서 3.5에서 3.75%로 낮췄습니다. 지난 9월 인하 재개 이후 3회 연속해서 금리를 내리며 긴축 모드에서 확실히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연준은 고용 둔화와 실업률 상승을 이번 인하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날 금리 인하에는 연준 이사 7명과 지역 연은 총재 5명 등 12명 중 3명이 반대했습니다.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3연속 B컷을 주장했고 오스틴 굴스비와 제프리 슈미트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연준은 또한 향후 금리를 전망하는 점도표에서 내년에는 추가 금리 인하가 한 번에 그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내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종전 1.8%에서 2.3%로 상향했고 실업률은 4.4%로 유지했습니다.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2.6%에서 2.4%로 하향하며 물가 안정세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물가 전망을 두고는 여전히 연준 위원들의 분열이 극심합니다. 실제 고용과 물가 상승은 이중적 메시지를 보내면서 연준의 딜레마를 안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연준 의장 후보자들에 대한 최종 면접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서 올 여름부터 시작된 차기 연준 의장 공식 지명 절차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칩에 대해 이 대중 수출을 허용한 이후에 중국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또 바이트댄스 등이 엔비디아의 즉각 구매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H200의 이 대중 수출을 허용한 뒤 중국 빅테크가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로이터는 현지 시간 10일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등이 엔비디아의 구매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승인이 내려오는 대로 엔비디아로부터 대량 주문할 의향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H200은 현재 합법적으로 대중 수출이 가능한 H20 칩보다 약 6배의 성능이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H200 칩 관련 발표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지만 규제 당국은 기업들을 불러 H200 칩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공급망과 관련된 소식통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블랙웰과 루빈 등 차기 라인업에 집중하고 있어 H200 칩 생산량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대학과 데이터 센터 기업 그리고 중국 군 관련 기관들도 비공식적 경로로 H200 칩을 조달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가 첨단 칩에 대한 위치 검증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 보안 기술의 새 국면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밀반입 우려에 대해서 대응하는 조치로 분석됩니다. 엔비디아가 자사칩이 어느 국가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검증 기술을 개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엔비디아가 최근 몇 달간 이 기술을 비공개로 시연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능은 고객이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통해 GPU 상태와 재고, 무결성을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엔비디아 서버와의 통신 지연 시간을 활용해 칩이 어느 국가에서 작동 중인지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첫 적용 대상은 최신 블랙웰 칩이며 H100과 H200 칩 같은 이전 세대 탑재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 뒤 밀반입, 우회 사용 우려가 커지자 미국 정부가 요구해온 감시 장치에 엔비디아가 직접 대응한 셈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엔비디아 칩 내 백도어를 우려하면서 보안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테슬라보다도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2026년 기업 공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최소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조 원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 가치는 1조 5천억 달러, 약 2,206조 원 수준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장 시점은 내년 중후반이 거론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2027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머스크와 이사회는 임원 채용, 자금 사용 계획 등 상장 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가치가 목표대로 진행되면 현재 테슬라 시총을 넘어서는 규모가 됩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사업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내년 매출은 220억 달러에서 240억 달러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신호들을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신일섭 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면서 3회 연속해서 인하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예상을 했던 대로입니다. 다만 좀 특이했던 점이 이번 FOMC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의견 분열이 심한 그런 회의였는데요. 특히 투표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이 주목할 만한 그런 이례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988년 이후로 가장 많은 반대표가 나왔다고요. 네. 네. 일단 오늘도 영어가 많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어제처럼 지적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1988년이면은 저 네. 굴렁쇠 소년이랑 저랑 친구거든요. 어머, 네. 놀라나요? 놀라시네요. 네. 그 당시 이후에 가장 많은 반대표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저 폴리마켓 있잖아요. 네. 진짜 역시 그 도박 시장이 괜히 도박 시장이 아니더라고요. 네.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저기서 케빈 해시도 지금 그 차기 연준 연준 의장으로 의장? 가장 네. 지금 높은 지지율 나오고 있잖아요.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대로 저기다 걸면 돈을 적게 받는다는 거죠. 확률이 높은 거는 그렇죠. 경주마에 그 베팅할 때 우승 확률 높은 경주마는 리턴 금액이 적잖아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3명 이상의 반대표가 나올 것을 무려 49%의 그 점유율로 예상을 했거든요. 맞췄죠. 네. 그대로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4명 이상 그 반대표 나올 것도 22%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2명 이상 반대표가 25%였어요. 그러니까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반대표가 나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네. 폴리마켓에서 또 맞췄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반대표 3표 나왔잖아요. 근데 반대표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는 피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계속 이거 인터뷰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사이트에 모든 인터뷰가 종합돼서 네. 비둘기파 매파가 분류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뭐 매일 무슨 오늘은 이 뉴스를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내일은 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요. 계속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왜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 얘기를 계속 지금도 나왔는데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만약 투표권이 있었다면은 지금 금리 동결 의견이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금리 인하를 피할 수가 없었고요. 스티브 미란이 이제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게 반대표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네. 금리 인하에는 찬성을 한 그쵸. 거죠. 방향엔 찬성을 했는데 속도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죠, 이분은. 그래서 이제 내 투표가 한 개 투표라면 25 베이시스 포인트 이하에는 절대 투표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11월 21일에 한 발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서 맨 왼쪽에 있는 거에 이게 가장 비둘기파 네. 쪽이에요. 네, 그래서 네. 스티브 미란 지사는 완전 비둘기파고 그쵸, 비컷이니까. 25 네. 베이시스 포인트를 넘어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외치고 있으신 분이죠. 네. 그래서 방향은 똑같은데 속도에서 반대표를 던지신 분이고요. 저번에도 그렇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매파에 해당되는 분,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우리 잭슨홀 미팅 주재하시는 거기에 연방준비은행 총재죠. 슈미트 이분은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11월 14일 날 현재의 통화정책 입장이 단지 약간 제한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뭐 앞뒤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분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이 금리 인하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동결 의견을 냈기 때문에 반대표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분은 굴습인데 원래 굴습이 이꼬르 비둘기파거든요. 네. 이분이 원래 보라색에 있었어요. 근데 초록색으로 많이 왔죠. 많이 왔네요. 네. 그래서 굴습이가 이제 비둘기에서 중도로 갔다가 매파로 지금 전향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맞습니다. 비둘기파에서 이거 비둘기파로 분류가 안 되겠는데 하면서 이 사이트에서도 옮겨졌어요. 그리고 11월 20일 날 중기적으로 매파적이진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 비둘기파에 어떤 미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분류상으로는 매파로 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금리 동결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표가 3표인데 정확히 말을 하면은 2표는 아예 방향에 대해서 반대를 해버렸고요. 그렇죠?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랑 그리고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분은 아예 방향에 대한 반대를 던져서 금리 동결을 했고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티브 미이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반대를 해서 반대표 3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1988년 이후에 이 3명이 처음이라는 거, 그렇죠? 네. 1988년도 이후에 처음이고 그 이전에는 사실 반대표가 2명 이상 나온 게 굉장히 많은 시절이었어요. 1940년대부터 그러네요. 2000년대 네. 들어서기 전까지. 근데 이제 새천년이라고 하죠. 네. 새천년 들어서고 나서는 그런 역사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많아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오랫동안이니까 한 3, 40년 동안 지금 3, 40년 아니죠. 한 20년 동안은 이 지금 만장일치의 어떤 전통이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완전히 과거로 회귀하는 트럼프가 이런 걸 원하나 봐요. 예전으로 아예 돌아가서 뭐 이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이런 여러 의견이 있고 그쵸, 마이너리티 의견은 리포트가 달라질 수 있고 하는데 있는데. 지금은 사실 트럼프가 약간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그렇죠. 자기 편하고 남의 편을 완전히 가르고 그렇죠. 여기에 독립적인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런 부분이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 FOMC 의견 분열이 있었다는 점 짚어봤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이 늘 주시하는 게 점도표죠. 위원들의 향후 중장기 시그널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점도표를 주목을 하는데 이 점도표에서 보이는 향후 금리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점도표는 매분기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맨날 나오는 게 아니라 8번 정례 회의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369, 369, 369, 12. 네. 이 분기의 마지막 달에 나오죠. 네.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경제 전망, 향후 경제 전망이랑 점도표가 나와요. 분기 그 1, 2, 3, 4 분기에만. 네. 나머지들은 그냥 요약본만 올라와 있어요. 그때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만 참조하시면 되고 12월 달이니까 나온 거죠. 근데 여기 이제 19개가 표시돼 있죠. 그러니까 19개의 의견을 넣으면은 여기 금리 동결 의견 매파가 더 많아요. 근데 투표권이 12개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사는 7명이에요. 예. 이사 7명은 영구 투표권자죠. 영구히 투표권이 있어요. 그다음에 연방준비은행이 12개가 있습니다. 예. 12개. 12개 중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분만 영구 투표권자가 있어요. 그래서 8표가 나왔죠. 그다음에 연방준비은행에서 4개가 더 들어와서 12표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그럼 7명은 뭐 하고 있느냐? 회의에 참석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점도표도 찍어요, 점을.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12개만 이제 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9개의 이 점도표에는 누가 누군지 안 나옵니다. 익명이에요, 익명. 근데 익명인데 저기 딱 보면은 밑에 하나가 있는데 누가 봐도 저 이름표 안 붙어 있는데 미이란 이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누가 봐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점도표가 보니까 3.5에서 4. 그러니까 9월 달에 한 거랑 12월 달에. 비교하는 9월 달에 거죠, 나왔다고 지금. 했죠. 네, 왼쪽이 10월 달에는 안 9월. 나왔어요. 369, 12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9월 달에 예상한 2026년도 이 금리 표입니다. 금리 예상표인데 맨 위에는 8개에서 7개가 되어 있죠. 3.5 이상에. 그다음에 3.5 밑에 2개가 4개로 늘었어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그 밑에는 어떤가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8. 예, 위에서부터 8, 2, 4, 3, 2죠. 이번에는 7, 4, 4, 2, 1. 제일 많이 바뀐 게 뭐예요? 저기 1컷이라고 쳐져 있는 저 부분이 바뀐 거죠. 그렇죠? 한 번 내리는 거. 한 번 내리는 게 2명에서 4명으로 늘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뀐 겁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네. FOMC 직후에 이제 향후 금융 시장이 항상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S&P 500의 변동성이 얼마나 나타났는지가 좀 초점이죠. 일단 FOMC 이후에 S&P 500의 변동성 어땠나요? 일단 2025년도 들어서는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자, 이 보시면 2023년도부터 2024년도, 2025년도 거쳐오는데 2023년도, 2024년도에는 FOMC 이후에 예상된 변동폭보다 변동폭이 컸습니다. 지금 하늘색으로 나오는 게 예상치고 파란색, 진한 파란색이 진짜로 움직인 변동폭이거든요. 2023에서 2024 지나올 때는 변동폭이 예상치보다 훨씬 컸죠, 실제치가. 근데 2025년도 들어서 보세요. 특히 후반기 때
대부분 예상했던 것보다 변동폭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오늘도 예상했던 폭이 별로 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했던 폭보다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맨날 뭐 호들갑은 많이 떴는데 무슨 뭐 FOMC 때문에 결과가 어쩌고, 실제로는 지금 FOMC 이후에 S&P 500의 변동폭이 예상치보다 반응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겠죠, 이게? 우리가 언론에서 막 주로 다루고 막 트럼프가 표대결로 가르고 뭐 1988년 이후에 반대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FRB의 FOMC 회의 결과가 S&P 500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현저히 낮아져 있다는 거죠. 지금 다른 부분, 다른 요소가 지금 S&P 500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있고요. 이어서 좀 살펴볼 부분이 바로 오늘 이제 테슬라와 관련해서 이슈가 크게 나왔습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는 얘기인데요. 함께 두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네, 스페이스X 상장 절차 드디어 돌입을 했고 지금 뭐 내년 2027년, 2026년 지금 기점으로 상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상장이 된다면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부터 영어가 많이 나와서 도와주셔야 돼요. 네. 저 투부정사 막 성문 기초목표 시절이라서 영어 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는데 지금 사우디 아람코가 2019년도에 상장됐던 그 규모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내부 가치가 8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8천억 달러를 넘어선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금 꼽은 게 두 개예요. 저번에 여러분들 다 경악을 금치 못했던 저게 만화야, CG야, 갑자기 로켓을 집게 발로 짚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주방에서 미니 돈가스 하나도 집게 찝다 떨어뜨리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화면에서 볼 때 그 집게가 작아 보이지. 그 어마어마한 집게인데 로켓이 거꾸로 리와인드하시 돌아가면서 그걸 집게로 딱 잡았잖아요. 그거요. 그 재사용 로켓. 그 부분을 지금 8천억 달러 가치가 지금까지 매겨진 데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지금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타링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재사용 로켓이 왜 중요하냐면 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획기적으로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겉은 막 그을르고 이래도 안에는 멀쩡하기 때문에 다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정적으로 스페이스X의 가치에 지금 그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금 언론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스타링크 사업이죠. 스타링크가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음영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음영 지역이. 우리가 6세대를 얘기할 때 5세대에서 6세대로 가니까 뭐 통신이 무슨 뭐 획기적으로 뭐가 좋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음영 지역이 없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사막이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광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걸 지하에다 매설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막이든 남극이든 북극이든 전쟁터든 여기서 다 통신이 되는 게 그게 스타링크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들어서 지금 현재 8천억 달러이며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더 가치가 높아져서 내년도 상장할 때는 1조 달러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요인을 지금 두 가지로 꼽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상장의 어떻게 보면 핵심은 바로 사업의 캐시카우가 얼만큼 성장을 했는지일 텐데 이런 상장 시나리오의 어떤 빠른 배경에 지금 말씀하신 스타링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타링크 매출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이라고요? 네, 지금 한 하루에 그 최고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12,000명씩 가입했는데요. 지금 이제 14,000명 가입자로 1일 가입자 수 신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스타링크의 전 세계 사용자가 800만 명까지 지금 치솟았답니다. 지금 대부분 스타링크에서 지금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요. 올해 매출이 약 150억 달러예요. 근데 이게 내년에는 220억 달러에서 24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배경에는 스타링크 가입자가 매일 하루에 12,000명, 14,000명씩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면 이제 1,000만 명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틀리는데 나라별로 중간치로 따지면 한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 곱하기 1,000만 명을 해보시면은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여기서 창출을 하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6세대라는 것은 5세대
비해서 무슨 뭐 획기적으로 뭐 또 갑자기 통화 품질이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음영 지역이 없어졌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 근데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는 포인트네요. 그게 엄청나죠. 엄청나죠. 사실 뭐 통화 품질 개선 이런 거보다 훨씬. 네. 그렇죠. 음영 지역이 없어진다는 건 왜 중요하냐면 산간 오지 지방에 거기다가 기지국 깔고 광 케이블 매설해 주세요. 그걸 누가 매설해 줍니까? 근데 이 위에 위성이 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다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깊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뭐 전함이라던가 뭐 탱크라던가 아니면 뭐 저기 포탄이 빗발치는 뭐 전장의 현장 그런 데서도 통신이 다 터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파괴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우주에 떠 있으니까요. 그걸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스타링크의 어떤 이 부분이 결국 기업 가치의 큰 부분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재사용 로켓 부분이 향후에 더 큰 기업 가치를 가져오는 어떤 포텐셜이 터질 수 있는 요소네요. 네, 기업 가치가 올라갈 그런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자, 머스크는 그런데 이 시장이 말하는 8천억 달러 기업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 부정하고 있는 게 더 크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이걸로는 아니다. 더 크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나사 지금 솔직히 요즘엔 좀 낭만이 없긴 해요. 저도 그 시절이 왜냐면 유리 가가린데 닐 암스트롱 이런 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네. 요즘 그런 이슈가 없잖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러시아랑 미국이 그렇게 싸울 이유가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자꾸 우크라이나 막으려고 하는 것도 요즘에 왜 싸웁니까? 중국을 막아야 되는데 엔비디아 칩하고 싸워야 되는데 러시아랑 전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케네디 대통령 때처럼 우주 전쟁을 그 돈 많이 드는 걸 뭐하러 하고 이제 앉아 있습니까? 달나라 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스페이스X에 맡기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스페이스 그거 나사 하청업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걸 반박하면서 같이 저걸 쓴 거예요. 나사의 매출은 우리 매출의 스페이스X의 매출의 5%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사가 지금 그동안 20년 동안 쉬어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무슨 나사의 나사가 하는 일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지금 이 8천억 달러 가치도 아까 말했듯이 스타링크라던가 재사용 로켓 이런 거를 봤을 때 훨씬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 재밌는 그것도 있어요. X의 언급량이 테슬라 언급량보다 스페이스X 언급량이 이미 넘어선 지가 2, 3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머스크의 생각 X에서 속에. 앨런 예. 머스크가 쓰는 그 글의 언급량을 빅데이터로 분석했을 때 네. 이미 스페이스X에 대해서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이슈가 테슬라 주가에도 좀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테슬라가 계속해서 네. 자꾸 미래 비전 가치를 땡겨오지 못하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가지고 테슬라가 주춤거리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 캐즘에 빠져서 그다음에 FSD나 옵티머스 로봇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땡겨져 오다 보니까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기다렸던 FOMC 금리 인하와 관련된 소식 그리고 테슬라의 스페이스X와 관련된 소식도 들어봤습니다.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가 이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우진 탁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 먼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니케이 신문의 보도입니다. 자, 한화 오스탈 지분 확대 임박해 있고 이에 대해서 또 일본이 기술 유출을 지금 가능성을 제시를 해서 우려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니케이 신문을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 보도를 보시면은 호주 조선사 오스탈 지분 확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화의 경우에 이번 달 안에 이제 호주 정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본이 지금 기술 유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우려를 하면서 결정 과정이 좀 민감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한화오션이 호주의 방산계 오스탈의 지분율을 좀 추가한다라는 보도를 지금 여기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스탈은 이제 호주의 대표적인 조선 기업인데 조선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방산기업을 분류한 이유는 오스탈이 당연히 이제 그 호주 해군의 이제 군함을 건조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미국 해군의 군함을 건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대외적으로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해서 그걸 사명을 바꿨죠. 아예 하나 필리 조선소로. 그리고 이제 하나의 그 또 다른 이제 그 타겟이 이제 호주의 오스탈 조선소인데 그 처음에는 오스탈 조선소 전체를 다 인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스탈 이사회에서 이거는 이제 외교안보랑 국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너네들 인수 제안을 받아줄 수도 없다라고 이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한 1조 원 정도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하나그룹이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오스탈 이사회가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이 고민한 끝에 전체 100%가 아닌 19.9%, 20% 미만의 그 미치지 못하는 이제 그 지분을 인수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체 100%가 아니니까 그나마 호주 이사회의 어떤 불안과 저항을 갖다 낮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19.9% 지분을 인수해도 오스탈의 최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외교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호주 정부가 그 하나그룹의 오스탈 지분 19.9% 인수하는 것을 아직도 이제 승인을 안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분을 19.9% 우선 취득하는 것으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오션 쪽에서 전체를 인수하고 싶었다고요? 예. 그 전체를 인수하면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오스탈에 대한 경영권과 이모저모로 다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전체를 인수하려고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외교안보상 이유로 호주 오스탈의 이사회 자체가 아예 실사도 사실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이 이제 우회해서 19.9%만 인수하기로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주로 올라서니까 사실은 하나그룹의 오스탈에 대한 지분을 인수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스탈에 대한 지분 인수를 추가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오스탈은 미국 해군에서 연안 그 근거리에 있는 해군에 대한 군함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40에서 60%입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러니까 하나그룹 입장에서 오스탈 지분을 인수한다면 그 천문학적인 어떤 자금과 예산을 갖고 있는 미국 해군의 건조를 갖다 하는데 그 걷잘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오션이 오스탈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예. 그래서 미국 해군의 어떤 미국 해군 시장을 갖다가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걷잘 마련한 것인데 근데 제가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아니 해외 조선소는 미국 해군을 건조할 수 없다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다 미국 의회가 발의한 그 법안을 갖다가 통과시키기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실 텐데 하나오션이 그런 점에서 더 오스탈의 지분을 갖다 인수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스탈은 미국 엘레바마에 조선소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미국 해군을 갖다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오션이 이제 그 한 오스탈의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면 엘레바마 조선소도 경영권도 갖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하나그룹은 미국 해군을 갖다 건조할 수 있는 거점을 필라델피아 하나필리 조선소뿐만 아니라 엘레바마 조선소도 엘레바마 조선소를 통해서 미국 해군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마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뭐 19.9% 지분 취득으로 인해서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하나오션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외국 조선소는 미 해군의 함정을 건조할 수 없는 게 기존 원칙 아닌가요? 예, 그래서
더욱더 하나그룹이 이제 오스탈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은 오스탈이 이미 엘레바마에 자신이 그 경영하고 소유하고 있는 조선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많은 해군을 갖다 건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오션은 더욱더 그 오스탈의 지분을 갖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의 오스탈 인수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니케이 신문에 의해서 보도가 됐는데 일본은 어떤 점을 좀 우려하고 있나요? 왜 일본이 이제 하나그룹이 이제 일본 조선소도 아니고 호주의 조선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왜 그걸 갖다가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왜 중요하냐면은 그 일본이 우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호주 해군이 이미 그 약 10조 원 정도의 엄청난 이제 구축함을 이제 건조하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디를 선정했냐? 일본의 미쯔비시 중공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그룹이 오스탈의 그 경영권을 갖게 된다면 미쯔비시에게 주기로 했던 그 물량에 대해서 변동은 없겠지만 하지만 미쯔비시가 건조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외교안보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갖다가 하나그룹이 갖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본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면서 이번에 니케이가 보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일본과 호주의 합작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어떤 소식일까요? AFP의 보도인데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자사주 활용 미국의 ADR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꾸준하게 외신에서 SK 하이닉스 ADR과 관련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ADR 이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 업계가 인수주관사 탐색을 관측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검토 소식에 또 주가도 반응을 했었죠. 주가가 또 어제장에서 3%가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연일 이 뜨거운 사안인데 AFP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예. 그 AFP가 이제 SK하이닉스의 이제 ADR 상장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이제 어제 말씀드리게 된 계기는 블룸버그가 이제 하이닉스 ADR을 보도를 하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AFP는 말씀도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통신사입니다. 프랑스의 기업까지도 하이닉스 ADR에서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 이런 뜻인 거고 또 하나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FP가 어저께 이제 현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니네가 그 ADR을 발행해서 실제로 인수할 거냐라는 이렇게 그 조회 공시를 나왔더니 하이닉스에서 이제 답변을 했는데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점이 어느 때냐라는 건 확정 못하겠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면 또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블룸버그에 이어서 오늘 AFP까지 지금 SK하이닉스의 ADR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SK하이닉스가 진짜 이 ADR을 발행을 한다면 뭔가 충격적인 사안이 생기기 때문일까요? 이게 지금 뭐 꾸준하게 지금 외신인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충격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ADR을 갖다가 이제 발행하려면은 하이닉스가 국내 수준이 아니고 미국 상장사 수준의 재무제표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업 정보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도 못한 기업의 체질을 세계 최우량 기업으로 바꾼다는 그런 측면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증시 역사상 한국의 어떤 기업 상장사 역사상 중요한 어떤 이정표를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이번에 AFP까지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보도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체질 개선으로 SK하이닉스에게는 어떤 실익이 따를까요? 예, 어제 블룸버그가 또다시 해당 사안을 보도를 했는데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은 만약에 ADR을 상장을 이루게 된다면 미국 상장 주식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패시브 펀드, ETF 이런 펀드들이 대거 SK하이닉스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몸값이 올라가고 몸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본토인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코스피의 SK하이닉스의 지분도 같이 그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지금의 2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ADR에 상장한다면 ADR은 이제 달러로 환율로 바꿔야 되니까 한국 본토에서 열리는 SK하이닉스의 주가랑 미국의 ADR이 주가가 달러 환율이 있긴 하지만 그게 동일한 가치로 이제 환산하면서 가치를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큰 손들이 SK하이닉스의 ADR을 갖다가 사게 된다면 더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의 코스피의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현재 마이크론의 이제 PER이 11년도 포워딩을 갖다 받아들인다면 마이크론의 PER이 11배이고 하이닉스의 PER이 7배에 불과합니다.
근데 내년까지 받아야 된다면, 내후년까지 받아야 된다면 SK하이닉스 PER은 사실 5배로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크론에 비해서 절반에 불과하다. 그 대만 같은 경우 대만의 TSMC가 ADR을 반영한 효과라고 보는데 대만의 TSMC는 그 얼마의 그 PER을 받고 있냐? 무려 24배입니다. 그렇다면 최소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정도의 수준만 평가를 받아도 사실 지금의 시총에 비해서 더블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건 대단히 주목하고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더불어서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간다면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가겠죠.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ADR이 없지만은 SK하이닉스가 ADR 때문에 시총이 올라간다면 역시 삼성전자의 시총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한 대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SK하이닉스의 ADR 검토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코스피가 내년에 두 기업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코스피 차지한 비중이 3분의 1입니다. 두 기업이 내년에 50% 이상 성장한다면 코스피 5천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미국 상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 글로벌 자본 유입뿐만 아니라 또 기업의 가치 평가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Although important federal government data for the past couple of months have yet to be released, available public and private sector data suggests that the outlook for employment and inflation has not changed as much since our meeting in October.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appear to be gradually cooling, and inflation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in light of the balance of risks to employment and inflation,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1/4 percentage point. As a separate matter, we also decided to initiate purchases of shorter-term Treasury secur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an ample supply of reserves over time, thus supporting effective control of our policy rate.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또다시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3연속 인하인데 이 사실상 현재 한미 금리 차는 1.25%포인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파적 인하다라는 그런 시장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의 지수 자체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죠. 왜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는지 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번 12월 FOMC의 특징은 지난 3월 그리고 6월, 9월에 이어서 똑같이 이 점도표 그리고 연준이 생각하는 경제 전망을 나타내는 SEP 경제 전망 요약이 발표가 됐다는 점입니다. 우선 점도표 상으로는 내년 금리 인하가 단 1회 현재로서는 전망이 되고 있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이었고요. 충분히 변동이 가능하다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SEP 경제 전망 요약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저와 함께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시죠. 이렇게 연준이 크게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죠. 고용, 물가, PCE 지수를 기준으로 3가지 지표들에 대한 이 전망들을 각각 이 발표 때마다 변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오늘 긍정적인 지표에는 노란색 표시를 해놨는데 노란색 표시가 상당히 많죠. 우선 경제 성장 올해와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미국의 GDP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경제 성장이 생각보다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고용은 크게 올해와 내년엔 변동이 없었는데요. 이제 내후년 들어서는 이 실업률이 4.3%에서 4.2%로 줄면서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물가, 인플레이션이죠. 이 연준의 최선호 지표인 PC 가격 지수로 대변이 되는데 이게 올해와 또 내년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올해는 이제 3.1%에서 3.0%로 내년은 2.6%에서 2.5%로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난 그런 미국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파월 의장의 긍정적인 기자회견까지 더해지니 시장은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저희 마켓 시그널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전부터 제가 계속 브리핑에서 시장이 매파적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미 예상이 됐었던 매파적 인하인 만큼 오히려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 생각보다 매파적이지 않네. 시장이 오히려 이런 위험 리스크를 선반영한 것이죠. 이 때문에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반응한 시장인데요. 뒷장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발표 직후에 3대 지수와 10년물 국채금리 상황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정도 기준선이 현재 이 발표가 되고 나서 또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이 이어진 직후입니다. 이 3대 지수가 가장 위에 있는 게 다우 지수고요. 그 밑에 보라색이 S&P 500, 가장 밑에 있는 게 나스닥인데 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나스닥은 오늘 개별주 악재,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악재로 인해서 살짝 발목이 잡힌 반면에 세 개의 지수가 모두 다 비슷한 패턴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이 되실 거죠. 시장이 긍정적으로 결과를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발표가 되자마자 뚝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이 장중에 다시 한번 최고 수준을 기록할 뻔했었던 10년물 국채금리 크게 가라앉게 되면서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매기가 감돌았습니다. 또 파월 의장의 발언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습니다. 우선 내년 1월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1월 동결 가능성이 77.9%로 점쳐지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점은 파월 의장이 내년 1월에 대한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금 더 데이터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충분히 이게 인하로 뒤집힐 수도 있음을 시사했고요. 또 금리가 중립 범위에 도달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시장에 돈이 풀린다면 당연히 플러스 유동성 장세가 되겠죠. 또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고용시장이 실제로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라면서 인플레보다는 고용을 더욱더 걱정하는 금리 인하에 보다 우호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에는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라면서 고용에 애매한 입장을 보였던 반면에 이번 12월에서는 고용이 아예 소폭 올랐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점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단기 국채 매입을 개시할 것임을 또다시 시사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9월 들어서 연준이 양적 긴축을 12월 1일부로 종료하는 기조에 머물렀다면 12월 들어서는 연준이 아예 유동성 관리 단계로 태도를 전환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시장을 이 희망에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매파적이어 보일 수가 있지만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된 상태였고요. 또 파월 의장의 세부적인 이런 의견들,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경제 전망 요약까지 시장은 오늘 FOMC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FOMC 결과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겨울비라고 해야 되죠. 겨울이니까 겨울비가 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네 가지 기사 하나하나 좀 가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했죠. 뭐 앞서 자세하게 다 브리핑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안해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 값이 떨어집니다. 달러 값이 떨어지면 원자재 값은 보통 약간 반대로 가죠. 그래서 금이 내년에 더 오를 것이다.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내년에 뭐 금리를 한 번 정도밖에 더 안 내린다라는 식으로 점도표상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차기 연준 의장이 어쨌든 친 트럼프 뭐 인사가 될 거기 때문에 현재는 한 번이지만 그 이상 충분히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 올해 뭐 엄청나게 올랐죠. 60% 넘게 올랐고 내년에도 이런 어떤 환경들 때문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금은 어쨌든 안전자산이라는 그 입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썩 뭐 글로벌 어떤 그런 외교 안보 상황이 썩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요소가 계속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도 역시 금값이 받쳐질 수 있는 상황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중앙은행도 계속 금 사고 있다, 뭐 등등등 이런 요소들이 여전히 올해 있었던 그런 금값 상승의 어떤 이유들이 내년에도 사실 별로 바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값은 여전히 좋을 것이다 얘기고요. 은하고 동, 그 구리는 산업 수요죠. AI 데이터 센터, 뭐 ESS, 전선 등등등 AI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서 수요가 좀 엄청납니다. 뭐 반도체 뭐 다 들어가니까요. 전기차까지. 그래서 이 금하고 구리는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다만 이제 이 기사의 골자는 금은동은 포트폴리오에는 꼭 넣었으면 좋겠는데 비중은 5에서 10% 정도다. 이 원칙을 잊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가보죠. 앞서 이제 SK하이닉스 관련돼서 조호전 대표 말씀 잘 들으셨을 거고요. 오늘 이데일리 기사는 ADR을 발행하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어떤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거를 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 지금 이 자사주를 기반으로 ADR을 발행하겠다는 건데 조금 작지 않느냐. 그리고 요것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주주 환원에 대한 그 어떤 부분들이 이제 왜냐하면 자사주를 좀 소각을 의무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2.4%의 자사주가 이제 1년 내에 소각될 걸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이게 ADR로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주식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자사주를 SK하이닉스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더 사지 않겠느냐. 자사주를 더 매입을 하면 어떤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주 환원에 대한 뭔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다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를 더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자사주 이걸 이제 ADR로 하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투자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자사주를 살려면 돈이 몇십조가 들어갈 텐데 결국 투자금에서 이제 이렇게 빼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투자의 어떤 전체 규모가 좀 축소되는 게 이런 우려가 있다. 요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 자사주 의무 소각 의무화를 좀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서 조금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논리들이 궁색합니다. 별로 뭐 그렇게 SK하이닉스가 ADR을 왜 발행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목표, 이유 이거를 감안하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사실 좀 지엽적인 것들이 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크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DR을 그래서 ADR 발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지금 이 기회에 이제 이 HBM, 그러니까 AI 인프라 구축의 절대적으로 필수 핵심 이 재료인 HBM의 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SK하이닉스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걸 좀 정상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삼성 SDI가 주가가 좋았죠. 그게 이제 2조짜리 LF 배터리 공급을 이제 미국에 있는 에너지 업체와 첫 계약을 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27년부터 3년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미 테슬라로 추정되는 회사죠. 비슷해서 이런 어떤 LFP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규모는 LG 솔루션에 비하면은 좀 3분의 1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 SK온도 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30년까지 그렇게 2조 원 정도
정도 한다 이게 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 첫 번째는 LFP 배터리, ESS용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 공급한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가능한 이유. 이런 얘기도 사실 거의 없다가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이 IRA 법상에 이제 미국 내 이런 배터리라든가 이런 전략 안보 이런 쪽 산업에 있어서의 중국 내 어떤 부품이라든가 어떤 소재라든가 이런 의존도를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그 정책 이것들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 또 미국에 들어가서 뭔가 이런 어떤 큰 일들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공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ESS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87%거든요. 이거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다는 얘기인데 줄게 되면 그거를 메꿀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혜를 고스란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또 배터리 관련주들이 고스란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셀 업체들이 되겠고요. 이 각 셀 업체들과 이제 밸류체인 상에 있는 그런 뭐 이런 소재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좀 한번 쭉 보시면 상당히 좀 2차 전지 관련해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로보티즈 이 회사 얘기를 좀 해보죠. 표 바로 보시죠. 올 1월 주가에서요. 어제 현재 주가 28만 4천 원, 2만 원대에서 28만 4천 원대까지 올해 12배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올해 최고 많이 오른 종목 중에 아마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로보티즈를 외국인들이 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최근 한 달간 두 번째 순매수 많이 한 종목 1,700억 샀고요. 기관도 490억 샀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만 3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로보티즈 강세 이유, 뭐 정부의 로봇 산업 적극 육성 정책, 그 다음에 자체적인 기술력, 이를테면 뭐 액추에이터라든가 감속기라든가 제어 기술 이런 걸 자체 개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차차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것만 개발만 해놓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작업들을 좀 하겠죠.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서비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관련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걸 잘하는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능력치를 잘 확대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정부에서 내년에 로봇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얘기가 된 거. 뭐 호재 일색이죠. 주가가 이제 부담스러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최근에 좀 횡보를 좀 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 또 잘 활용하실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내년은 확실히 반도체, 로봇, 뭐 바이오 이렇게 큰 섹터 정도가 확실하게 현재로서는 전망이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1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가 드디어 단행이 됐습니다. 약간은 좀 매파적인 인하다 이런 평가들도 있지만 3대 지수는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양전에 성공해서 다우지수는 1%대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코스피와 코스닥도 전력 질주할 수 있을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역시 12월 FOMC 금리 인하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뭐 시장에서는 매파적인 인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굉장히 또 긍정적이죠. 네, 그 매파적인 인하가 됐어야 됩니다. 네. 그게 컨센이었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뭐 너무 이렇게 벗어나거나 너무 비둘기적이면 또 불확실성이 생기기 그쵸? 때문에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25bp 인하로 인해서 예상치 부합을 했고 내년과 27년까지는 이제 연 뭐 25bp씩 네. 한 번씩 각각 한 번씩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되고 달러 인덱스가 그러면서 이제 99달러를 이탈을 하고 그리고 발표하면서 나스닥도 하락해서 그 보합까지 올라오다가 그쵸. 다우지수가 1%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네. 성명서에서는 그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차대표 감소로 단기 국채 매입이 결정됐는데 이게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GDP는 상향 조정되고 실업률은 동일하고 인플레이션 낮아지는 것으로 이제 경제 전망을 해서 경제 네, 전망 엄청 상향을 한 좋아졌더라고요. 상태인데 네. 12월 12일 내일부터 국채 매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예상을 못했어요. 할 그렇죠. 것이라고는 예상했는데 바로 내일부터 향후 30일 동안 400억 달러의 미국 국채 구매할 것이라고 단기채겠죠. 당연히 네. 단기 국채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매입이 들어가면서 그럼 이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양장 완화가 네. 제한적으로 좀 시작이 PT 되는 거고. 종료된 지 열흘 만에.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예상보다 한 달에서 한 석 달 정도 이상 빨리 결정된 거라서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튀었고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간밤에 이제 미증 씨가 상승폭을 키웠던 이유의 핵심은 네. 금리 인상이 없다 이겁니다. 그게 그게 파월 핵심입니다. 입장에서 그게 네. 나왔다는 게 중요한 그게 거죠.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이 없다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상승 포인트를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돼서 마이크론이 신고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네. 거의 4%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제가 이제 그 우리 시간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도 말씀드렸던 것들 암코테코 그리고 이제 시놉시스 종목들 그 급등세 좀 나타나고 네. 있고요. 시놉시스는 시간에서도 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반도체 종목들도 좀 차별적으로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미국에서 바이오 종목도 어제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네. 금리 인하 수혜들들 잘 투자하시는 것도 여전히 좋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연말까지는 비중 늘려라. 주식 비중 늘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건이 다 갖춰진 상황이네요. 이제 한미 금리 차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제 뭐 1.25%포인트까지 좀 바짝 좁혀졌지 않습니까? 뭐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좀 원달러 화율이 드디어 좀 안정세를 되찾을지 사실 현재 보면은 1,460원 후반선 저는 조금 아쉽거든요. 더 안정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금리, 워낙 강세가 뭐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고요. 그 네. 원달러 환율 안정에는 분명히 총신호 인하 어떤 그 환율의 상승 정도를 막는 정도, 상단을 막는 정도이고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는 시장의 대부분 이미 반영이 된 상태이기 그쵸. 때문에 이게 뭐 아주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고요. 구조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라든가 뭐 그 석개미래 미국 주식 그 외수 수요 그리고 네. 뭐 기업들의 미국 투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 우리가 또 투자하는 금액도 뭐 수천억 달러가 막대하게 있어서 구조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거는 뭐 이어지는데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상당 정도 막힌 정도고 그리고 어떤 실수요의 금리 차 축소 정도 이 정도가 좀 그 정도 됐다 네. 이 정도 판단하시고요. 어쨌든 뭐 상단을 제하는 그런 지지라인 정도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추가적인 하방 재료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FOMC 특히나 파월입에 너무 좀 주목을 하고 있어가지고 살짝은 좀 간과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라클이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죠. 장 마감 직후예요. 지금 보니까 거의 뭐 5% 하락이 시간에서 나오고 있는데 뭔가 악재가 있었으니까 이만큼 나오겠죠? 매출은 컨센 하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EPS 그 이익 네. 부분에서는 컨센 대폭 상회를 했고 주가 반등은 시간에 이제 5%가 이제 실적을 반영해서 빠지는데 그 오라클 같은 경우는 AI 그 반도체 어떤 그 밸류에이션의 바로미터라는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저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면은 네. 결과적으로는 그 이제 그 인프라라든가 앱 쪽에서는 그 고성장과 안정적 성장이 나타났고 특히 이제 수주장과 핵심 중입니다. 지난 분기 때 그러니까 50% 이상의 전년 대비 수주장가 올라가는지가 되게 중요했는데 1분기 때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438% 수주장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그 실적은 다소 좀 예상치 못 맞췄지만은 그 인프라 쪽에서의 공성장과 그리고 그 오라클의 이제 주요 이제 그 AI 모델들 상위 5개 네. 모델 모두 다 오라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 그 211개 이상의 리전을 보유할 정도고요. 그래서 이게 압도적인 수주 장구로 인해서 그 AI의 그 강력한 AI 수요와 그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네. 국내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오늘 뭐 오라클이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계속 호재가 이어진다.
성장세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수주장고가 IPO가 50%만 넘어서도 안정권이었는데 뭐 50%가 아니라 438% 폭증이라면은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헤드라인 수치죠. 이 매출 컨센서스가 좀 예상치 대비해서는 아쉽게 나왔다는 점. 이게 좀 시장을 약간 끌어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전반적인 AI 반도체 수요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걸로 좀 확인이 됐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오라클 실적의 포인트는 그 실적도 중요하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잔고 증가, 그쵸. 전년 대비 수주잔고 증가가 50% 이상이 나오는지가 중요했는데 400%가 나왔기 때문에 뭐 반도체 종목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뭐 좀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런 네. 이제 그 빅테크로부터 수주를 많이 받은 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내일은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 부분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내일 브로드컴 실적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의 실적은 그 AI 반도체 생태계라든가 BAI의 어떤 회복의 신호로 볼 수 있는데 네. JP모건에서는 일단은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컨센 상회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일단 브로드컴 실적에서는 한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AI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는지, 뭐 네. 구글, 메타 이런 빅테크들이 자체 AI 찜을 얼마나 늘렸는지. 왜냐하면 네. 그게 비엔비디아에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BAI 부분에서도 뭐 스마트폰, 통신 이런 부분에 등에서 이제 기존 레거시 반도체가 바닥 찍고 올라가는지 이거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네. 둘 다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다면은 뭐 잘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JP모건에서도 전체적으로 일단은 그 뭐 이번 분기 매출 이익 그리고 이제 잉여 현금 흐름 다 전부 다 추정치 상회로 예상하니까 네. 일단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잘 나온다고 해서 이게 엔비디아 약세로 이어지고 또 SK 하이닉스의 연쇄적인 하락 뭐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까요? 그 마이크론 주가가 올라가면 하이닉스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쵸. 또 게 워낙 있어서 신고가를 그리고 갔으니까요. 엔비디아는 전에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실적 성장률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올라가지만 성장률에 네. 저하가 돼 있어서 주가가 좀 바로 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네. 그 전에는 압도적으로 엔비디아만 갔다 그러면은 지금 대체 그 기업들이 많이 그쵸. 있어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대체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네. 보면은 주가는 좀 더질 수가 있어서 엔비디아 외에 다른 반도체에 투자하신 게 수익률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 함께 좀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SK 하이닉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미증시의 ADR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상장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 이 소식이 어제 또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이 나왔었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까요? 좀 쉬었다 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나올 것 같고요. 네. 그 자사주를 활용한 미국 그 ADR 발행 검토하고 있다는 그 공시가 나왔고 당장은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쵸.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ADR 상장이 된다 그러면은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밸류에이션의 마이크론과의 격차가 해소가 될 것이고 확정된 바가 없지만은 분명히 이제 그 지금 발행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였고요. 네. 또 그 미국시 그 SK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애리조나주의 그 첨단 패키지 공장 투자 계획 중인데 ADR 발행하게 되면은 자금조도 훨씬 더 유리하게 그렇네요. 됩니다. 또 네. 이제 자사주가 한 2.4% 정도 돼서 한 10조 약간 안 되는데 일각에서는 저 2% 가지고는 ADR 발행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분을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 1% 해서 한 3, 4% 정도 뭐 주주환원 정책 차원에서도 또 필요하다고 얘기 있는데 10조 정도면은 그 웬만한 미국에서 미드캡 정도의 시가총액이 돼서 네, 네. 유통량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발행하면 그게 오버행 이슈가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또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적당하고 그리고 이게 상장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마이크론이 PR이 뭐 한 30배 올해 기준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12배 정도고 내년 기준으로는 마이크론이 12배, 하이닉스가 7배 정도 돼서 아직까지는 마이크론만 가도 그쵸. 비슷하게 가도 주가가 네. 여기서 뭐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ADR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전이라든가 국내 규제 구애를 받지 않고 쉽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한 관심이 많고 그쵸. 어제 이제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7,200억 이상을 매수를 했는데 코스피에서 외국인 전체 매수가 2,0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5,200억을 다른 걸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쵸. 하이닉스를 집중했는데 그런데 예전에 그 라인 사태, 라더견 사태 때문에 이제 투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기 투자 상승 종목에 대해서 투자 경고가 오늘 하이닉스가 붙는 바람에 네. 신용거래가 오늘부터 안 돼요. 그리고 12월 24일에 투자 경고 여부가 이제 해제 여부가 그날 결정이 돼서 딱 그게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뭔가 네, 딱 오늘 이제 터졌으면 선물 옵션 좋겠네요. 동시만기일까지 그 겹친다고 하면은 SK하이닉스 주가가 상당히 좀 제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은 그때 다시 좀
말씀드리겠고 저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매수했던 물량이 27에서 30만 원대고 최근에 50만 원, 55만 원 계속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 조정 시에 매수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 자사주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소식이 네. 들리잖아요. 그때는 비중 더 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완벽하게 좀 뭔가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시그널이 나오면 네, 자사주 그때 매입을 해야 매입의 한다. 신호가 나온다면 ADR 상장한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쵸, 그때는 그쵸. 주가가 좀 급등할 수 있어서 만약에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뭐 향후 몇 개월 내로 보세요? 대략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자사주 매입을 안 해도 상장할 수 있는데 아마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사 추가 매입을 통해서 ADR 발행 물량을 3, 4%까지 올린다고 한다면은 뭐 요거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아직 그쵸. 확정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개월 내에 발표한다 했으니까 1개월 내에 뭔가 소식이 있겠죠. 네, 한 달 내로 뭔가 판가름이 날 것 같네요. 이제 12월 연말 들어가지고 좀 큰 선물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어제 SK하이닉스가 제가 만약에 어제의 날짜가 아니었다면 조금 더 갈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오늘 FOMC도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맞물리죠.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큰 날인데 이 수급 변동성이 좀 하방으로 빠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네요. 제가 11월 달부터 계속 예고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그쵸. 12월 11일을 기다려라. 네. FOMC가 끝나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게 되면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상당한 연말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왔고요. 오늘이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선물을 3조 2,532억을 매도를 했고 현재 손실이 2,883억입니다. 이게 8조에서 3조 2천억까지 줄여놓은 거예요, 그나마.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그래도. 그 삼성전자랑 네. SK 하이닉스 때문인데 그 SK 하이닉스가 지금 투자 경고가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네. 상승이 제한될 수 있고 그럼 삼성전자 상승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손실 폭이 결정이 될 건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만기 포지션 손익 분기점이 540.5포인트입니다. 그 여기 이제 코스피 지수 환산하게 되면은 3,820에서 3,825가 비입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누르려고 할 것이고, 그쵸. 그러니까 외국인은 오늘 최대한 지수를 끌어내려야 손실이 줄어든다는 거라서 하방 네. 압력이 강화될 것이고요. 어쨌든 금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현물을 매도할 경우, 그러니까 선물을 더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현물 매도가 이제 오늘 현물에 집중하겠죠. 많이 매도가 될 것이고 하이닉스가 약간 천장 역할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누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 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네.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3,820포인트라고 감안하게 되면은 괴력이 워낙 크니까 그 2시 반 이후부터 뭔가 좀 작업이 들어올 수 있고 동시효과 때 세게 누를 수 있습니다. 동시효과 때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만약에 매수하실 분들은 네. 3시 20분 전까지 참으세요. 동시효과 때까지 참으십시오. 네, 3시 네, 20분까지요. 그 동시효과 때 누르면 네.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동시효과 때까지 매수를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네. 동시효과 때 심하게 누른다. 그럼 그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삼성전자가 결국에 오늘 지수 킵니다.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1%만 하락해도 선물 쪽에서의 손실을 대폭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어느 쪽에 누릴지는 저도 가봐야겠지만은 마이크론이 저렇게 세게 붙어가지고 그쵸. 하이닉스 누르기 쉽지는 않을 텐데 하필 또 투자금이 붙어서 변수가 이게 또 큰 변수로 작용될 거 있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선물 가격이랑 현물 간의 굉장히 백오데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누르려고 해서 2시 반 이후부터는 일단 매매 자제하시고 네. 그리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동시효과 때 막판에 눌림에 좀 주의해서 그때를 저는 매수계로 보고 있고요. 이거 금융투자가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랐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 이제 그 금융투자가 손익이 그러니까 금융투자랑 투신이 수익이 많이 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본인들도 수익을 방어하려고 하겠죠. 그쵸. 외국인과 금융투자, 투신, 이 싸움인데 오늘 특히 금융투자랑 외국인들의 싸움이 막판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줄다리기가 팽팽할 텐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후 2시 30분 이후에 이 동시효과 시간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하시라는 동시효과는 이제 말씀. 3시 20분, 3시 20분이죠. 그쵸, 그쵸. 2시 반부터는 조금 매매 자제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슬슬 작업이 약간 들어갈 그때는 거니까요. 수급이 가짜 수급이기 때문에 네. 3시 20분 동시효과를 노려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도 거의 이제 중반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이제 연말 그리고 그다음 연초 준비까지 뭐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 전략 들어가 봐야 될까요? 흔들릴 때. 그 12월 선물로부터 동시만기일 지나고 FOMC 끝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시장을 눌러할 만한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그 연말 상승이 가능할 것이고 정부의 그 국민성장 펀드가 이제 12월 10일 어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아직 정확한 금액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디에 얼마 갈지.
근데 그 150조 중에서 한 15조는 직접 지분 투자가 가능하고 네. 여기서는 이제 그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그 손자회사, 자회사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SK 손자회사, SK하이닉스, 뭐 LG화학의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 그쵸? 대형주에 직접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수급 효과 개선이라든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효과가 있고요. 네.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서도 연기금의 어떤 그 코스닥 투자 의무 비중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코스닥 전반적으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올라갈 것인데 지금 알테오젠이 그 거래소로 이전하고 그쵸. 에코프로 BM이 거래소로 이전한다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에서는 에이빌 바이오 시가총액 3위 에코프로 이게 두 개가 탑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쪽으로 다 자금이 이제 몰리겠죠? 네, 그래서 그 상위 뭐 에코프로, 에이벨바이오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고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뭐 현대차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에이벨바이오, 삼천당 제약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ABL 바이오와 삼천당 제약을 바이오 쪽에서는 탑픽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정말 쉽지 않은 시작이네요.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저희 이창원 이사와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이 외국인의 팽팽한 수급 싸움 속에서 FOMC 금리 인하,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대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